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단체장에 선출된 당선인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상당수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지방의회만을 놓고 보면 일당 독점 구조는 깨진 셈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 변화는 시도, 시군구, 즉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나아가서 지역의 정치경제적인 변화까지도 촉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시도광역의원에 선출된 당선인을 초청해서 지방의회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출연하신 당선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미애 경상북도 의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민구 대구시 의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미애 당선인께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 의원에 선출되신 거예요. 강민구 의원님도 당선인께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선출직 대구시 의원에 당선되셨고요. 네. 당선이 결정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났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관외 부재자 투표에서 이겼고 면부 이렇게 개표 상황을 보면서 이 추세라면 내가 이기겠구나라는 판단을 딱 했을 때 제가 만세를 불렀거든요. 네. 누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막 이렇게 좀 묘해요. 이겼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뭐. 네. 실감이 조금 덜 나기도 하고. 네. 강민구 당선인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엄청난 그 뜨거운 반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당선되리라고 예상했는데 막바지에 밀려서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방의원 선거 결과만을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양관희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보수 진영의 텃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지방의원 선거에서만은 뚜렷한 민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의회에 입성한 시의원 3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비례대표 1명에 불과했던 전과 비교하면 대구시의회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도의원 6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41명에 그쳐 독점 구조가 무너졌고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의원 9명입니다. 민주당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처음 당선됐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독점 구조가 깨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116명 가운데 민주당 50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과 무소속 각 1명씩으로 기초의회마다 양당 체제로 정립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284명 가운데 민주당 50명, 자유한국당 171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0명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석수 변화는 정치적 다양성이 이식됐다는 신호와 함께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모습들이 예상됩니다. 의회가 열리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합이 예상되고 예산결산 승인, 행정감사, 조례 제정과 현안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지방의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격렬한 토론과 경쟁도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독점 구조를 지키려는 세력과 개혁하려는 세력 간 충돌은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지방의회 활동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단체장 선거만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그 대구 경북 지역은 고립된 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원 선거를 들여다보면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지도에 이렇게 다 뻘겋게 나온 거는 단체장과 교육감 위주로 본 거였는데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변화는
대구 민심은 정말로 문턱을 하나 넘어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최초의 민주당 수성구 의원 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또 VCR에서 보다시피 우리 지방 의원이 광역 30명, 대구는 기초의원 116명 중에 지금 네. 우리 광역 5명, 기초가 50명에서 네. 55명이나 됩니다. 네. 약 40% 가깝습니다. 38%쯤 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이런 민심의 변화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스타트하고 공부하면서 네. 대응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심의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아무래도 우리 대구 지역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성구니까 수성구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 2년 전에 김부겸이라는 분을 국회로 보내주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변화에 쉽게 여러 그 주민들이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성군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양당 체제가 정립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24년 동안 거의 일당 독점했는 부분이 많거든요. 기초나 네. 네. 광역을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주민들께서 변화에 동참해 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구시보다 더 보수적이다라는 네. 그런 견해도 뭐 있을 텐데요. 그 경상북도에서도 하여튼 마찬가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는 뭐 김부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에 보여준 업적, 그러니까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좀 표하는 저 정도라면은 좀 밀어줘야 안 될까라는 여론들이 좀 형성이 되었고 그걸 저희 지역 주민들 입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준 그게 가장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엄청났잖아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지지를 받은 공당치고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이렇게 신뢰받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 이건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지역의 정치를 맡기기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이 그런 민주당에 대한 선택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모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그 이제 구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변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그 시 수성구 의원을 하셨고 또 전에 의성군 의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광역 의원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진출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특히 이제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또 시군구의회,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 주로 얘기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때껏 그 특정 정치당 또는 특정 정당 세력들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우리 30여 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이 유권자, 즉 주민들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상대가 아닌 거로 자꾸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만 되면 그걸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영림만 쫓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변화에 이제 변화를 이제 제대로 변화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민심은 계속 변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지난 24년간 일당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의회 기능이 뭡니까? 대구시장과 약 3,400명에 달하는 대구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변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예산이 제대로 짜졌는지 그리고 짜지는 대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뭐 허튼 짓을 하는 공무원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데는 쓴소리를 할 것이고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래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관행과의 싸움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수당이 있었고요. 그 다수당이 정말로 어쩌다 한두 명 있는 민주당에게 배려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단적인 예로 의장단 선거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방식, 담합에 의해서 내부 경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다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지방의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민주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저는 좀 싸움을 벌이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 분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광역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원을 하면은 기존의 모습들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전에는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벌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견이 있을 것이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또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물론 토론은 이제 건강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신념 중 하나가 네. 톨레랑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했는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최근에 발전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자는 이런 정신으로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4년간 수성구 의원을 해보니까 네. 이런 정신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는데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이속에 대단히 민감해요. 네. 금방 그 임미애 당선자분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당 구성하고 이랬는데 소수를 전혀 배려하는 게 없어요. 네. 독식하는 거죠, 독식. 네. 저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맞거든요. 네. 하지만 소수 의견도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지방의회에 조금 다수당인 분들이 톨레랑스 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고 저희 시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구해 가겠습니다. 좀 이 지방의원들이 가장 한 게 정치인을 하면 체면과 염치가 없어져요. 염치가 없어지니까 의리도 없어지고 이런 거는 조금 제 스스로 제가 다짐을 하면서 다른 분도 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5분이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그동안 토론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일어나면 네. 항상 이렇게 논쟁을 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분들이 항상 투표하자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몇 명 소수니까 투표하자고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수에 의한 제가 본 게 포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도 좀 존중하는 이런 정신을 이제 그분들한테 좀 요구 드리고 싶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게요. 이제 단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 네. 깎아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넘어가면요. 개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살아나요. 네.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 수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번 기회에 걸러져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의장단 선거와 관계돼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의회 들어갔을 때도 개원을 딱 했는데 그날 의장을 뽑는 거예요. 예. 누가 후보가 되는지도 모르고 정견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제 이름 적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항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다른 지역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기초의회도 많은 곳에서는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교황 선출 방식에서 입후보 선출 방식으로 네. 경상남도 의회도 3일 전에 입후보를 하고 정견 발표하고 본회의장에서 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을 뽑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 경북도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누구를 그래도 2년 동안 의장이라고 뽑는 사람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그 도의회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소신은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죠.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지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표시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27일 날 일단 상견례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가서 네.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완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4년 전에 네.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관행이래요. 관행. 공무원들마저. 그럼 난 제가 소수자니까 네. 그 관행이 법에 조례에 정해져 있느냐 이러면 그건 아니래요. 관행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마디가 공무원들한테 저 앞에서는 제발 관행이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네. 이게 저희들 소수자니까 뭐든지 하면 밀리니까 그러면 조례에 지정돼 있든 아니면은 이거는 새로 의논해서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셨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저께 저희가 모였어요. 네. 민주당 소속의 당선자들이 모였을 때 지금 현역 도의원이고 새로 당선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의원들이 연수를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기초의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1인당 1년 해외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상임위별로 가는 거예요. 전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관심이 있고 연구할 주제가 있으면 요즘은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에서 준비하는 아주 질 좋은 연수들이 있거든요. 네. 제대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런 곳에 가려고 그러면 다 개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비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일률적으로 상임위가 전체가 가야만이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 활동과 관계가 있는 해외 연수를 신청을 하면 그런 신청에 대해서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건 역시 관행이다. 상임위가 움직일 때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상임위가 움직일 때만 가게 되면은요. 각자 관심 영역이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연수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늘 주민들로부터는 외유성 연수다라는 비난을 듣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예상은 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의장단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장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야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일당 독점 구조가 아니니까 네.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자리도 네.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저희 의사는 밝혀야죠. 저희 내부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상임위에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장의 배정을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논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시도해봐야지요. 아직은 뭐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양당 체제인데 시도의회는 아직도 전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소수 아닙니까? 이제 5대 2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리 배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그 4년 전에 느낀 건데 4년 전에 우리 수성구에도 20명 중에 한 6명, 3분의 1 정도가 당시 그 새누리당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6개, 4개 상임위와 의장, 부의장을 독식을 해가더라고 자기네들이. 네. 국회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네. 이번에도 또 똑같습니다. 임미애 당선자하고 똑같은데 저 역시도 대구시 의원이라고 뭐 의회라고 뭐 전화 오는 거 없고 네. 그냥 소수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이렇게 고립시킬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이렇게 대구시 의회, 광역의회가 됐으니까 주민의 민심이 이만큼 변화시켰는가 그거를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제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저희가 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을 요구하기는 사실 어려움은 좀 있어요. 철저하게 의회는 그동안 보면 선수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내가 찍는 의장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전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권을 하거나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는, 협조하는, 뭐 도의회 처음 개원하는데 이 정도는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찍어주는 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구시에는 조금 사정이 조금 달라요. 삼선이 2명이고 재선이 2명이고 나머지 26명이 다 초선이에요. 아, 민주당이? 아니요. 아니요. 아, 30명 중에 30명 중에 삼선 2, 재선 2, 나머지 26명이 전부 다 초선이라서 아마 이제 의장, 부의장 2분, 상임위원장 자리가 6개니까 아마 이 변화에 초선들도 적극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이제 진입하지 싶은데 다수당이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가 계속 있는 거죠. 예산 결산 승인 이것이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 상임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예결위에 들어가 보면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이 논의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 살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하러 굳이 상임위가 이걸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이게 논쟁이 조금 더 심해지면 표결 들어가는 거죠. 표결 들어가면 늘 소수 의견으로 그냥 남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했다면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적어도 예결위는 예결위의 이 의사 진행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결위에서 왜 뒤집어진다고 보십니까? 단체장이 예, 단체장이 그렇죠. 수립한 예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거예요. 의미로서 생각되는데요. 예. 상임위에서 깎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날 밤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에 오지요. 네. 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지요. 네.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결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좋게 표현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그냥 읍소하는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살아나요, 예결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는데 적어도 저는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수립한 예산을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깎이면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좀 무능함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찾아오면요. 어제 물어봤더니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하고의 접촉을 뭐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토론하는 건 필요하는데 그 뒤에 판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섰다면 이후에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기능을 의회에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그런 데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예산 수립할 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장기판 뜨면 장기 두는 사람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못 보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이제 거르고 예산 부분을 이제 삭감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기 예산 또는 단체장에 잘못하면 자기가 무능한 공무원이 될까 싶어서 이거를 다 살려요. 제가 오죽 농담 삼아서 했는 말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놈의 예산은 매일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예산 너무 수립하는 이 부분에 함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가지고 이제 제대로 예산을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죠. 죽었다 살아나는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제 상임위라는 게 지방의원도 똑같습니다.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이제 의원들이 하는데 이제 예산 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또 다시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는 공무원부터 아니면 또 의장까지 합세해서 이 예산은 이거를 이제 삭감하면 전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의원들한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을 삭감했는 의원들도 얘기를 해도 이게 다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다 살아나죠. 똑같습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서도 살리고 어떤 걸 진짜 본회의에서도 살려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하면 허탄하는 경우도 몇 번 느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네. 있어요. 지역의 의원이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그 국비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 사업비를 이렇게 왕창 받아와요. 그런데 받아오면 지역에서는 막 돈을 이만큼 갖고 왔다, 뭐 100억 갖고 왔다 이러면은 막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00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한 20-30% 국비, 도비 12%, 나머지 지방비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을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100억의 매칭 펀드로 한 50%, 60%를 하게 되면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여기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100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냐?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지방비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판단하기엔 옳은 것 같은데 네. 반납을 하자니 지역의 의원과 부딪히는 거죠. 지역의 의원과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소속된 지방의원들이 1심 단결해서 그 국비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난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네.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용 처리되면은 이제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모양이죠. 네. 그리고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건물 크게 지어놔놓고 그 건물이 3, 4년 뒤에 거미줄이 쳐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고 그러할 능력이 지방 재정상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엔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아주 묘하게 걸려 있는 거죠. 네. 그 지방 정부가 말이죠.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던가요?
그 우선 대부분 이제 업적 위주 보여주기식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건축 일을 토목건설 분야에 많이 있으니까. 하죠. 네.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많은 예산을 그쪽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제도권 내에서 못 도와주는 주민들 많거든요. 소위 네. 말하는 사회적으로 약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런데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원의 직분의 한계는 단체장이 아니라서 제대로 네.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제 당장 그 지방 정부에 대한 행정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의 행정 감사 때 느끼셨던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바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글쎄요, 이거는 감사가 제대로 돼 왔다고 보십니까? 뭐 잘한 부분도 있었고 뭐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제가 이제 테지만.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네. 군의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감사를 하려고 애썼다 네. 생각을 하는데 아직 도의회에서는 제가 뭐 일단 업무 보고도 받지 못한 네. 상태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제가 지금은 일단은 패스 이렇게 네. 돼야죠. 네. 내용에 대해서 말씀 못 하셔도 네. 또 이제 지방 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은 있어요. 네.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경북 도정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로 다르면은 안 돼요.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서로 다르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정 과제라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제를 뭐 부분적으로야 다르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국정 과제의 큰 틀 안에서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실현할 것인가, 이런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공무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는 방식은 맞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분들은 주 업무가 뭡니까? 원활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혹 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뭐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 하면 이분들은 제대로 저는 못 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자꾸 그런 뭐 방안을 공무원께 내놓으라 하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 행정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업무에 다 일을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일이 정말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일이 제대로 그 어떤 맞는 조직에 맡겨져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계속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시민들은 날카로운 감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네. 이제 지방의회도 뭐 변화를 추구해야 하니까요. 그 조례 제정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 동안에 조례 제정 이 활동을 잘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거든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의회가 제 기능을 했는가 하면은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대구시 같으면은 통합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또 수성구 의원을 하셨으니까 수성구에서는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셨을 것 같고 이런 현안 문제 이제 해결하는 과정 또 이제 조례 제정 같은 이런 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상식이 통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큰 대의에 제가 동참해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이 통하고 상생하는 사회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편에 많이 서주고 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자는 게 저의 이제 방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 제정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약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네. 이런 거 살펴볼 것이고 또 저는 그 국가 유공자 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살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 수립이나 조례 제정 시의 어떤 방향성이 네. 많이 다양해지고 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네. 임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안은 보는 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현안, 경북도의 현안은 드러나는 걸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성의 경우 이렇게 의성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과연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네. 지역 소멸에 네. 대한 위기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네. 저는 그 큰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대안으로 청년 농업인의 지원과 육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 조례도 준비를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3년이 넘어가면 청년 농업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농업은요, 다른 산업과 달라서 1년에 한 번밖에 시도를 못 해요. 다른 뭐 연구소나 뭐 어디 기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지만 농업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으로서 전문가가 되기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번 시도를 해본 청년 농업인들한테 3년이 지났으니 너는 이제 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고 조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당선인들의 이제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 지방의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방의회의 지금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 완벽한 지방자치가 곧 오겠는가 하는 문제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의회의 양당 체제가 이렇게 뭐 정립되고 그리고 시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식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정부의 막강한 행정이라든가 기존에 또 이제 조세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천제도라든가 지방선거제도라든가 중앙 위주의 이런 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방자치를 여전히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그 한 가운데로 복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평소 느끼신 점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방자치가 그동안에 왜 안 됐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예, 지방자치 이러면 우선 개념이 좀 모호하고 어려운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때까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이 격언에 중앙 집권식 사고에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네. 우리 스스로 일을 결정을 하고 해나가면 여기 엄청나게 재미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다. 이 개념도 설명도 안 해요.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방송 3사라든지 중앙 언론이라든지 하물며 종편에서도 지방자치가 되면 좋다는 이런 프로그램 단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중앙집권 돼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중앙 정치인도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참 자꾸 개념이 어려운 걸로만 생각하고 계셔서 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안 그래도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방자치 빨리 하지 않으면 더 벌어지니까 네. 빨리 이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임 당선인께서는 이제 중앙 정부의 국정과제를 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그 제대로 이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보시겠다고. 능동적으로. 예. 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의 그런 개념과는 네.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자치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방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식은 국가 보조금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산의 분배 방식이 좀 집행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의회에 있다 보면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일하기가 되게 바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풀사업비 배정 방식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지방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도 요거는 어디 쓰고 요거는 어디 쓰고 꼬리표를 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집행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풀사업비 방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주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쓰도록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산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금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굉장히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8대2 정도? 뭐 이런 상황이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방자치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주질 않아요. 전체적인 틀을 주는 거거든요. 청년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삶의 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큰 틀을 주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이 광역이든 기초든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네. 보자는 거죠. 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화는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용어부터 바꿔야 되죠.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부. 네.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바꿔야 되고요. 또 이제 근데 예산 구조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 정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예, 중앙정부 그 기관이나 관료들이 우선 지방에 예산을 많이 주면 네. 이 지방정부 아니면 기초 단체장들이 선심성 무슨 예산만 쓸 거라고 추정해서 네. 아무도 안 주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중앙정부는 사고 치면 수천억대 쳐요. 네. 근데 지금 구조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를 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 네. 놓고도 이제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를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물가에 세우는 애처럼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까? 이런 빨리 지방자치 활성화해야죠. 네.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 실현은 아주 거대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뭐 지방의원들 몇 분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하여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유권자들께 또 시도민께 또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시 한번 그 우리 범어동, 황금동
만촌 일동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쟁시켜 달라고 제가 끊임없이 호소했는데 대구시 의회도 이제 경쟁 세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정치 세력을 섞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6천 명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뜻은 이 도시가 젊음을 잃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도시 대구에 젊음과 활력과 역동성을 세울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바꿔달라고 제가 호소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빠른 방법이 정치 변화인데, 이 정치 변화 어디 가서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타지 가서라도 저 대구 출신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우리 주민, 수성 구민들은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자치는요, 자치와 분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것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자치가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거대한 혁명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도정이든 시정이든 군정이든 주민들의 참여만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경북 도민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어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는 전환점을 맞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깨졌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이 견제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 중앙 권력의 하부 구조라는 틀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지방의회, 즉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다양성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할 수 있는 개혁의 이 추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